조선 영조 29년 1753년 봄 경상도 안동 지방의 작은 마을 송정리에는 서씨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한길은 스무 맞이기 논을 가진 중인 출신 농부였고 논을 갈기 위해 황소 한 마리를 키웠으며 집 뒤편에는 닭과 돼지도 몇 마리 길렀습니다. 어머니 박씨는 집안 살림을 꾸려가는 근면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두 남매가 있었는데 맞이는 25살 서준이라는 총명한 선비였고 동생은 18살 서연이라는 영리한 소녀였습니다. 서준은 어려서부터 글을 잘 읽고 썼으며 마을 서당 훈장도 그를 제자 중 가장 촉망받는 인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서준은 25살이 되도록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지 못했습니다. 한양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며 시험을 준비하는 비용, 시험에 필요한 옷과 책과 종이와 붓과 먹을 사는 비용, 그리고 관례적으로 시험관들에게 드리는 예물까지 합치면 최소 45냥에서 60냥이 필요했습니다. 이 돈은 서씨 집안이 1년 반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해 봄, 서준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꼭 한양에 가서 생원씨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25이 되었는데 이제 더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을 정기 생원시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서한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내 뜻은 잘 알겠다. 하지만 집안에 지금 여유가 없구나. 작년 가을 가뭄으로 벼 수확이 반도 안 되었고 가을 들판은 누렇게 말라 있었으며 벼 이삭은 고개를 숙이지 못했지. 내 동생 서연이가 올가을에 혼례를 올릴 예정이라 혼수 장만도 해야 한다. 내가 논을 담보로 마을 부자 이 씨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그 양반이 이자를 너무 높게 불렀어. 한 양당 석 달에 2푼씩 45냥을 빌리면 1년에 120냥을 갚아야 한단다. 그건 우리 집을 망하게 하는 거야. 내년 가을 시험까지 기다려주겠느냐? 서준은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효자였기에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한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창하 무인문, 일거성명천하지. 10년 동안 창문 아래서 공부해도 아무도 몰라주지만 한번 급제하면 천하가 안다. 당나라 시인의 시구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동생 서연은 오빠의 한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누워 밤새 뒤척였습니다. 오빠가 또 시험을 못 보게 생겼어. 내년이면 26인데 그때쯤이면 다른 젊은 선비들이 다 급제할 거야. 내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녀는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혼수품을 파는 건 어때? 엄마가 3년 동안 준비해 주신 것들이지만 오빠가 급제하면 우리 집안 전체가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김씨 댁에서 뭐라고 할까? 혼담이 깨지면 어쩌지? 평생 시집도 못 갈 수도 있어. 그녀는 두려웠지만 오빠의 재능이 썩어가는 것이 더 슬펐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틀 뒤 아침 부모님이 밭에 나간 사이 서연은 오빠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아 속삭였습니다. 오빠, 제가 도울 방법이 있어요. 서준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니? 너도 혼수 장난 때문에 걱정이 많을 텐데. 서연은 오빠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 혼수품을 파는 건 어때요? 엄마가 지난 3년 동안 준비해 주신 저고리, 치마, 은비녀, 녹거울, 수놓은 이불, 옷장, 반짓고리가 있어요. 안동 장터에 내다 팔면 60냥에서 70냥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돈으로 오빠가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재요. 서준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가 시집갈 때 가져가야 할 소중한 물건들이야. 그걸 팔면 김씨 집안에서 뭐라고 하겠니? 혼담이 깨질 수도 있어. 서연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옷이랑 이불은 또 만들면 되고 비녀랑 거울은 나중에 오빠가 벼슬 하면 더 좋은 걸 사주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오빠가 올해 과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사흘 뒤 서연은 어머니 몰래 혼수품이 담긴 그 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홍색 명주 저고리, 옥색 치마, 은으로 만든 비녀 2개, 노쇠로 만든 정교한 거울, 연꽃 무늬가 수놓인 이불과 베갯잎, 소나무 목재로 만든 작은 옷장, 그리고 자개로 장식된 반짓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며 만들어준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연꽃 무늬 이불은 어머니가 1년 동안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급제하면 우리 집안이 일어설 수 있어. 이건 투자야. 물건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오빠의 재능은 지금 아니면 묻힐 거야. 나흘 뒤 서연은 오빠와 함께 안동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에는 옷 장사, 비녀 장사, 가구 장사들이 늘어서 있었고 봄날 아침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하나하나 물건을 팔았습니다. 저고리와 치마는 18양, 은비녀 2개는 11양, 녹거울은 7양, 수놓은 이불은 12양, 옷장은 14양, 반지꼬리는 5양에 팔렸습니다. 총 67양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돈주머니를 오빠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 돈으로 한양에 가서 꼭 급제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한테 더 좋은 혼수품 사주세요. 서준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형이 꼭 성공해서 내 은혜를 1000번 만번 갚을게. 그날 저녁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박씨는 기절할 듯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그 혼수품은 3년 동안 내가 밤낮으로 준비한 거야. 김씨 집안에서 알면 어쩌려고? 아버지 서한길도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딸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너무 경솔한 행동이다. 혼수품은 여자의 재산이자 신분의 상징이야. 그걸 팔면 시집 식구들이 너를 업신여길 거야. 서연은 무릎 꿇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빠가 이번에 과거를 못 보면 평생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제 혼수품은 나중에 다시 마련하면 되지만 오빠의 재능은 지금 펼쳐야 합니다. 만약 제가 혼수품을 지키고 오빠가 평생 선비로만 늙어간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울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김씨네에 뭐라고 말하니?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김씨네에 찾아가서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제 선택이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틀 뒤 서연은 혼자 김씨 댁으로 갔습니다. 김씨 집안은 안동에서 손꼽히는 부자 양반 집안이었고 약혼자 김민석은 22살의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김민석의 어머니 최씨 부인이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정중히 인사한 뒤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혼수품을 모두 팔았습니다. 최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혼수품을 팔았다고요? 무슨 이유로? 서연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 오빠가 올해 생원시를 보러 가야 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수품을 팔아 오빠를 돕기로 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군요. 혼수품은 신부가 시댁에 가져가는 체면입니다. 그걸 오빠 과거 비용으로 쓴다고요?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거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가 급제하면 우리 집안의 운명이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혼담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런 경솔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릴 수 없어요. 내일 당장 혼서를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김민석이 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서연 씨는 효를 행한 것입니다. 오빠를 돕는 것은 형제간의 의리이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로 혼담을 깬다면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머리 없다고 할 것입니다. 최씨 부인은 아들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혼수품 없는 신부를 어떻게 맞이하니? 김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서연 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혼담은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저는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혼담을 취소하신다면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김민석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 없는 혼인이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몰라. 최씨 부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양가 합의하에 혼담을 취소합니다. 혼서는 내일 돌려보내겠습니다.
서연은 절을 하고 김씨 댁을 나왔습니다. 서연은 혼자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 씨네 딸이 혼수품을 다 팔아버렸대. 시집도 못 가게 생겼어. 오빠 과거 비용 된다고 그런다는데 참 어리석은 짓이야. 여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는 건데. 저러다가 늙은 처녀로 평생 살겠지. 서연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방에 누워있을 때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만약 오빠가 떨어지면 어쩌지? 한 달 뒤 서준은 67냥을 가지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약속했습니다. 서연아, 형이 꼭 급제해서 돌아올게. 그때까지 건강히 있어.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 형이 돌아올 때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서연은 오빠의 등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준은 닷새 동안 소백산맥을 넘고 낙동강을 건너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그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도중에 다리 밑에서 하룻밤을 자기도 했고 동량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날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북촌에 작은 새방을 얻었습니다. 한 달에 5냥이었습니다. 방은 좁고 춥고 쥐가 나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성균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문을 외우고 논술을 연습했습니다. 7냥으로 푸른 두루마기와 갓을 샀고 5냥으로 시험에 필요한 책을 샀습니다. 3냥으로 종이와 붓과 먹을 샀고 10냥을 시험관들에게 드릴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식비와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는 하루에 2끼만 먹으며 절약했습니다. 아침에는 보리밥 한 공기, 저녁에는 무국과 김치였습니다. 어느 날 성균관 도서관에서 그는 박정훈이라는 28살 선비를 만났습니다. 박정훈은 가난한 선비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을 나란히 하고 공부하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정훈이 물었습니다. 서 형님은 어떻게 한양까지 올 돈을 마련했소?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내 동생이 혼수품을 팔아서 나를 도와줬네. 동생 덕분에 여기 올 수 있었어. 박정훈은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 동생은 참으로 지혜롭고 용감하군요. 세상에 그런 여동생이 있다니 형님은 복이 많으십니다. 서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꼭 급제해서 동생 은혜를 갚아야 하네. 박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여성이라면 평생 존경하고 아끼고 싶구나. 석 달 뒤 영조 29년 가을 정기생원시가 열렸습니다. 서준은 성균관 시험장에 들어가 문제를 받았습니다. 논제는 인자락산, 지자락수,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논어의 구절을 해석하고 이를 국가 경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붓을 들어 정성껏 글을 썼습니다. 어진 정치는 산처럼 안정되고 높아야 하며 지혜로운 정치는 물처럼 유연하고 백성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겸비하시어 백성을 산처럼 의지하게 하시고 물처럼 편안하게 하십니다. 신은 이 두 가지 덕목을 배워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선비가 되고자 합니다. 그는 사흘 동안 시험을 치렀고 마지막 날 시험장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아, 형이 최선을 다했어. 하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한 달 뒤 방방곡곡에 방이 나붙었습니다. 생원시 합격자 명단. 서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75명의 합격자 중 12번째였습니다. 그는 기쁨에 겨워 바로 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연아. 형이 생원시에 급제했습니다. 이제 3년 동안 더 공부해서 대과를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아, 내 덕분이야. 형이 꼭 성공해서 돌아갈게. 편지를 받은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오빠, 축하해요. 제가 믿었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기뻐하면서도 딸 걱정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 혼담이 다 깨졌는데 어쩌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 씨네 아들이 생원시에 급제했다니 대단한 애라고 칭찬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래도 딸의 희생이 너무 컸어. 혼수품 없이 어디 시집을 가겠어?
라고 혀를 찼습니다. 서연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낮에는 집안일을 돕고 밤에는 혼자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가르쳐준 한자를 복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서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 결국 늙은 처녀 되겠지. 오빠가 급제해도 동생 신세는 어쩔 수 없어. 서연은 이런 말들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영조 32년, 1756년 가을, 한 남자가 서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정훈이라는 28살의 선비였습니다. 서준이 한양에서 만난 그 친구였습니다. 박정훈은 서연의 이야기를 서준에게 여러 번 들었고 그녀의 지혜와 용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서한길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박정훈이라 하며 서준 형님의 벗입니다. 저는 한양에서 형님과 함께 공부하며 영의 서연 양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형님께서 말씀하시길 서연 양은 혼수품을 팔아 형님을 도왔고 그 덕분에 형님이 급제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제가 영애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서한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급제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집안 형편은 어떠한가? 박정훈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생원시에 2번 떨어졌고 집안도 가난합니다. 논 5 맞이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공부하며 아내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서연 양처럼 지혜롭고 용감한 여성을 만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서한길은 딸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 선비가 너와 혼인하고 싶다는데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서연은 박정훈을 보았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맑고 진실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선비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선비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박정훈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지식입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가족을 지키는 것과 배움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선비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박정훈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서연 양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 후 3달 동안 박정훈은 3번 서씨 댁을 찾아가 서연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를 읽고 미래에 대해 꿈을 나눴습니다. 서연은 박정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마을 여자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자도 배워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해 겨울, 서준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연아. 형이 영조 32년 겨울 별시에 응시했고 운 좋게 대과 초시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내년 봄 복시와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형이 꼭 벼슬을 얻어서 돌아갈게. 서연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오빠, 천천히 해도 돼. 나는 이미 좋은 사람을 만났어. 이듬해 봄, 영조 33년 1757년, 서준은 대과 복시와 전시를 거쳐 마침내 진사에 급제했습니다. 그는 승문원 정 국품 부정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서준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바로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서 가족들과 만났고 제일 먼저 동생 서연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형이 돌아왔어. 내 덕분이야. 내가 혼수품을 팔아주지 않았다면 형은 평생 시골 선비로 늙어갔을 거야. 서준은 품에서 큰 보자기를 꺼내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한양에서 산 선물이야. 펼쳐봐. 서연이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옷비녀 2개, 정교한 은거울, 고급 비단으로 만든 저고리와 치마, 그리고 금실로 수놓인 이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팔았던 혼수품보다 10배는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것도. 그는 또 다른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건 100냥이야. 내 혼례 비용으로 쓰렴. 형이 처음 받은 녹봉 3년치를 모았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미 혼담이 정해졌어요.
박정훈이라는 가난하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오빠가 한양에서 알던 그분이에요. 서준은 놀라며 웃었습니다. 박 형님? 정말이야? 그분은 가난하지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지. 내가 급제할 때 가장 기뻐해준 친구야. 내 동생을 잘 부탁하네. 그해 가을, 서영과 박정훈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서준은 동생에게 준 백냥으로 성대한 잔치를 열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연을 칭찬했습니다. 서씨네 딸이 정말 지혜로웠어. 오빠를 믿고 투자한 게 헛되지 않았네. 여자도 저렇게 큰 결단을 내릴 수 있구나.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지. 만약 오빠가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서연은 이런 말을 듣고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도 실력입니다. 오빠는 실력이 있었고 저는 그걸 믿었을 뿐입니다. 서연은 혼인 후 박정훈과 함께 작은 서당을 열어 마을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한글과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가장 귀한 재산이야. 옷이나 보석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지식은 평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 어느 날 한 소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혼수품을 팔아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 오빠가 급제한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일어섰고 나는 좋은 남편을 만났고 지금 너희를 가르칠 수 있잖아. 이게 다 그때 내가 내린 결정 덕분이야.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지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4년 뒤 영조 37년 1761년 서준은 승진하여 정칠품 사원부 감찰이 되었고 서연은 세 자녀를 낳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녀의 큰아들은 15살에 생원시에 합격했고 딸은 한양에서 온선비와 혼인했으며 막내 아들은 의원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40살이 되던 해 영조 40년 1764년 영조 임금이 민간의 효행과 절개와 의로움을 찾아 포상하라는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서준은 동생 서연의 이야기를 조정해 아뢰었고 영조 임금은 감동하여 서연에게 의로운 여동생이라는 정려 현판과 쌀 20석을 하사하셨습니다. 서연은 한양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안동 관아에서 현판을 받았습니다. 현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매서연, 사온 수의 흥가문, 의로운 여동생 서연, 혼수를 버려 가문을 일으키다. 서연은 70살까지 살았고 평생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죽기 며칠 전 손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할머니는 또 혼수품을 파실 건가요? 서연은 소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할 거야.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것, 그 사람의 재능이 빛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 물건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꿈은 시기를 놓치면 영영 사라져. 너도 기억해라. 진정한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거란다. 서연이 죽은 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한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서연, 혼수를 팔아 오빠를 도와 집안을 일으킨 여인. 그녀는 물건보다 사람이 귀하고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하며 체면보다 의리가 위대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안동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서연은 오빠에게 투자했고 그 결과 온 가족이 번영했다. 우리도 서연처럼 가족을 믿고 미래에 투자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